안녕하세요. 한국의 고양이와 강아지 보호자 여러분, 닥터 콜라입니다. 이전 편에서는 수의사들이 병원에서 체지방률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방법은 방정식을 기반으로 한 추론으로 강아지의 체지방률이 67%, 고양이의 체지방률이 13%로 나왔을 때 실제 체지방률 값의 10% 이내에 속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보호자들이 그림을 이용한 BCS Body Condition Score나 BFI Body Fat Index 측정 방식보다 더 정확하긴 하지만 수의사들의 연구조차도 한계가 있어 보호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체지방률을 평가하면 어떤 반려동물은 저체중, 또 다른 반려동물은 과체중으로 분류되며 이후 정상 체중에 도달하기 위해 체중 조절 사료를 선택하거나 운동량을 늘리거나 필요에 따라 동물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러한 체중 조절 프로세스가 가진 문제점과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문제는 글로벌 사료 회사들이 자금을 충분히 투입하지 않아서도 수의학적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반려동물 비만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고 반려동물 건강 관리가 오랫동안 수의사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온 구조적 문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보호자들과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서 비만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체중 조절 프로세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상적인 체중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먼저 힐스사의 이상적인 체중 계산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체중이 60파운드인 그레이하운드와 레브라도 리트리버 강아지의 BFI를 50%로 측정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힐스사의 계산 방식에 따르면 이상적인 체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현재 체중 곱하기 100- 추정 체지방률 나누기 100- 이상적인 체지방률. 이 공식을 사례에 대입하면 60 곱하기 100- 50 나누기 100- 20, 37.5파운드로 산출됩니다. 이 방법은 체지방률을 활용해 이상적인 체중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는 매우 똑똑한 접근입니다. 하지만 품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하운드는 자연적으로 날씬하고 근육질 체형이며 이상 체지방률은 10에서 15% 정도입니다. 그러나 힐스사의 방식에 따라 이상 체중이 37.5파운드로 계산되면 지나치게 마른 상태로 근육 손실 위험이 큽니다.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골격이 더 두꺼운 품종으로 이상 체지방률이 20에서 25% 정도입니다. 동일하게 37.5파운드로 계산되면 이 강아지에게는 지나치게 저체중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결과는 힐스사의 연구가 단 80세마리의 강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 작은 표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반려동물 비만협회는 품종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체중을 제시합니다. 협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레이하운드의 이상 체중 범위는 60에서 65파운드,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50에서 75파운드입니다. 아까 힐스사의 37.5파운드와는 이상적인 체중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것이죠. 이 방식은 간단하고 대중적이며 데이터가 직관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적인 차이, 활동량, 나이, 성별, 혼혈 여부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레이하운드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더 크거나 작은 개체가 있을 수 있고 레브라도도 유전적 배경에 따라 체형 차이가 클 수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접근법은 초기에는 비만 협회의 방식으로 이상 체중 범위를 빠르게 확인하고 이후에는 힐스사의 방식으로 세밀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원시적인 방식이라는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상적인 체중을 구했으니 얼마나 먹어야 살이 찌고 빠지는지 칼로리를 정해야겠죠. 들어가기에 앞서 반려동물의 체중 감량 프로세스는 칼로리 중심입니다. 간헐적 단식과 단백질 자가, 포식 이론 등이 나오면서 사람은 체중보다는 체지방을 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것을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비만 협회의 일일 에너지 요구량 DR을 산정하기 위해서 휴식 에너지 필요량 RER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RER은 호흡, 소화, 혈액 순환,
장기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칼로리를 추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초 대사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RER은 이상적인 체중의 0.75승을 곱한 값에 70을 곱하거나 30 곱하기 현재 체중 플러스 70으로 계산합니다. 량 DER, 일일 섭취 칼로리는 휴식 에너지 필요량 RER에서 특정 계수를 곱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반려동물 체중 조절의 프로세스 중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 이것임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중성화된 강아지는 1.6을 곱하고 비활동적인 강아지는 1.2에서 1.4까지 곱하며 활동적인 강아지는 2배에서 8배의 범위를 곱하게 됩니다. 8배의 의미는 칼로리를 8배까지 섭취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만 위험이 있는 강아지는 1.2, 1.4를 곱하고 체중 조절이 필요한 강아지는 휴식 요구량만 급여하도록 권장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FDA에서 일일 칼로리 요구량으로 2000칼로리라는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지정했기 때문에 개수를 곱하는 반려동물 칼로리 산정 방식이 비과학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FDA의 2000칼로리는 평균적인 성인에게 적합한 일반 가이드라인이며 개인별로 활동량, 기초대사율, 체성분, 체지방률, 근육량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하여 칼로리 요구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DXA 스캔, 웨어러블 기기 등이 널리 사용되어 체지방률, 근육량, 기초대사량, 칼로리 소모량, 활동량 등을 세밀히 측정합니다. 이 데이터는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축적된 자료를 섭취 칼로리와의 상관관계를 비교하여 즉각적으로 조정 가능합니다. 반면에 반려동물은 체중, BFI, BCS 변화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보다는 장기적인 변화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매일 체성분 변화를 측정해 1%의 체중 감소조차 기기를 통해 감지할 수 있는 반면 반려동물은 시각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10% 가까운 변화를 보여야만 보호자가 인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려동물의 체중 및 BFI를 통한 변화의 인지 시기가 월별 혹은 연별로 늘어난다는 것은 체중 조절 사료의 급여량을 조정하는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소형견과 고양이일수록 체중 변화의 인지가 더 느려지고 이에 따라 비만으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질병에 더 오랜 기간 노출될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체중 조절 사료는 브랜드마다 칼로리 밀도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 일일 에너지 요구량 DER 계수 범위 내에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 계수는 소수의 과학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추정된 값으로 정확도가 상당히 낮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 반려동물의 체성분 분석은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체중 조절 사료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국 체중 조절 사료는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찌게 설계된 사료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체중 조절 사료는 주로 수의사를 통해 처방되며 수의사들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통해 급여량을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의사들의 조정 방식 역시 체지방률 추정에 기반한 방정식 추론과 체중 변화, 혈액 검사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수의사마다 급여량 산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호자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체중 조절에 관한 문제만큼은 수의사들의 도움을 떠나서 궁극적으로는 보호자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 반려동물의 체중 변화와 BFI, BCS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기적으로 측정하신다면 사료의 급여량을 자주 변화시켜 이상적인 체중 구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아지와 고양이의 비만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료 급여량을 조정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정상 체중 구간에 속한 반려동물을 가진 보호자들 뿐만 아니라 저체중 또는 과체중 구간에 속하며 이미 관련 질병이 발생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 시간에는 2021년 미국 동물병원 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체중 조절 실패의 주요 원인과 특정 질병 상태에서 사료의 성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어떤 성분을 사료에서 제외해야 하며 어떤 성분을 추가해야 할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닥터콜라였습니다. 여러분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